그 디뮤지엄 특성상 전시장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왼쪽에는 화이트와 블랙으로 구성된 조금은 조악해 보이는 화장대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조악해 보이는. 그러고 나서 옆에 이제 화이트 모자 컬렉션이 있고, 그래서 모자를 좀 좋아해가지고 모자를 딱 보는데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 모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사진 보니까 또 몇 개 없네요. 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서 전시 그 모자 전시 보고 1층으로 그러니까 지하죠. 지하 1층으로 이제 전시장의 전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하 1층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하 1층 전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고유의 패턴, 컬러, 숫자 등의 상징물을 확인할 수 있는 토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설적인 향수죠. 샤넬 넘버 5의 원재료를 시향할 수 있는 공간을 지나서 이제는 샤넬에서 쓰이는 원단을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다 지나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샤넬이 파리 깡뽕거리에서 작업실을 만들었을 때 실제 문에 적혀 있었던 마드모아젤 프리베가 적힌 문 전시가 있는데요. 이 전시 제목과 똑같아요. 마드모아젤 프리베라는 발음인데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어로는 마드모아젤 포시비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해요. 그래서 이 문에 이렇게 마드모아젤 포시비라고 적혀 있고 뜻은 직역을 하면 젊은 여성의 사적인 공간 정도로 직역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냥 의역을 하면은 샤넬의 작업 공방 정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샤넬이 직접 여기서 스튜디오로 사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지나면은 뒤편에는 명품 브랜드의 정체성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오뚜꾸띠르에 올라간 드레스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드레스 뒤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들이 샤넬 브랜드 화보를 찍은 화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장막이 거쳐지면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였죠. 칼 라거펠트가 오뚜꾸띠르에 올라가기 위해 디자인한 드레스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샤넬의 하이 주얼리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 주얼리 외에 샤넬의 생애와 작업 스튜디오를 보여주는 칼 라거펠트가 만든 단편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샤넬 주얼리와 함께 화보를 찍은 샤넬의 뮤즈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샤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목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앱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 같아요. 증강현실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놈의 앱 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입장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네. 나 이거 보여줬으니까 넌 그 소임을 다했다 하고 삭제를 했어요. 아, 앱을 삭제하셨다고요? 네. 필요 없으니까요. 아니 근데 그 앱을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드모아젤 푸힙이라고 써있는 그 문에 딱 대면은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샤넬이 옷 디자인하고 있는 게 그런 게 보인대요. 근데 그게 설명도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설명도 안 나와있고 뭐 앱을 진짜 어떻게 불친절하다. 쓰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아니 거기서 사람들이 막 서 있어가지고 뭐 문 사진을 찍으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막 서성이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증강현실 체험하려고. 그딴 거 하지 말고 전시품이나 더 많이 놓지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네. 여기 주모 물 좀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서 더 많이 까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눈에 띄는 작품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자 컬렉션을 지나서 전시장을 들어가자마자 왼쪽과 오른쪽 벽에 그러니까 샤넬 트위드 자켓을 모티브로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벽면에 트위드 자켓을 평면적으로 표현을 한 그림을 보니까 아 내가 샤넬 전시에 오긴 왔구나. 왜냐면 늘 샤넬이 보여주는 그 옷이잖아요. 그 맞아요. 옷을 이제 그림으로 다 표현한 거니까 아 샤넬에 왔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쪽 그림과 더불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역시 하얀색 벽에 그 지속되는 스트라이프라는 이름을 가진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도 샤넬의 트위드 자켓을 모티브로 한 것처럼 하얀 벽면에 기역자 모양으로 실리콘 옷감을 소재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스트라이프 3개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작품을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넬 전시에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덜란드 작가 몬드리안이라는 작가가 네. 있는데 그 작가가 점선면으로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딱 보면 아 이거 나 어디서 많이 봤어 라고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팟캐스트에서 한번 들으시면 아마 엠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보세요. 몬드리안을 치면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몬드리안 그림도 생각이 났습니다. 트위드 사진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건 참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다시 봐도. 네, 귀엽게 잘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 최고 그나마 샤넬 같은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샤넬 같은 작품. 토템 사실 저는 진짜 관심 없었어요. 이 못생긴 건 뭐지? 되게 레고 블럭 쌓다가 그 왜 애들 보면은 레고 블럭 쌓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게 구분 없이 쌓고 아니 걔네들은 뭐 어떻게 뭔가를 만들고 싶었겠지. 근데 네. 어른의 눈으로 보면 대체 왜 이 조각을 여기다 붙였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막 쌓잖아요.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어. 이게 이걸 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면은 뭐 토템 작품 중에서도 뭐 눈에 딱 띄었던 게 레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레드라는 작품이 기둥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기둥이 그러니까 맨 밑 받침대를 제외하면 5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구조물들이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의 큰 기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리스 신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 조형물들이 쌓여 있는 그 기둥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샤넬이 유년기에 큰 영향을 받은 오바진 수도의 기둥을 뭐 표현한 거라던가, 아니면 파리 방돔 광장에 있는 리츠 호텔. 그 리츠 호텔이 이제는 방돔 광장이 파리 1구역에 있는 가장 비싼 호텔 중에 하나거든요. 그 리츠 호텔이. 그래서 여기서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그런 뭐 힙스터 셀럽들이 많이 묵었던 호텔이 되게 유명한데, 쇼팽이 여기서 죽었어요. 프레데릭 쇼팽이 여기서 죽어서 그만큼 의미가 굉장히 깊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값어치로도 그렇고 되게 비싼 호텔이니까 거기서 항상 묵었던 3층의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방동 광장을 상징하는 기둥이라던가, 아무튼 샤넬이 공간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그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기둥을 만든 거예요. 5가지 그 조형물을. 그래서 근데 이게 레드인 이유가 샤넬이 베이지, 블랙, 화이트, 레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레드여서 그 기둥을 레드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게 좀 웃긴 게, 이거 샤넬 전시 가보신 분 알겠지만 토템 옆에 뭐 나눠주잖아요. 아, 그쵸. 시험지처럼 뭐가 나눠주는 그것도 푹 뜯어서 가져가게. 찍찍찍 뜯어서. 아니 나 진짜 너무 놀랬던 게, 전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되게 떠밀려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꾸 저 잠시만요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앞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잠시만요 제가 뜯어드릴게요 하면서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뜯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씩 북북. 뭐 뜯어주는 거예요? 토템 설명 자료. 그러니까 되게 웃겼던 게, 그 정도의 브랜드라면은 아예 그냥 팜플렛처럼 만들어서 입구에서 줄 수도 있는데, 앱은 앱대로 있고, 그리고 또 그러게. 그 나눠주는 설명서는 설명서대로 있고. 그러게. 아, 그 페이퍼가 너무 조악했어. 아, 그래요? 네. 그거 봤진 않았어요, 저는. 아니, 종이 질은 좋았어요. 아, 종이 네, 질은 종이 질은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나는 진짜 그게 이걸 왜 만들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사실 더 좋아했던 작품 중에, 토템 작품 중에 우리나라 작가가 만든 그 유리공예가 있었어요. 샤넬이 좋아했던 꽃이 까멜리아였잖아요. 그 항상 쇼핑백에 붙어있는 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동백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동백.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유리공예 작가 이종 교수가 만든 유리공예인데, 그러니까 저는 딱 봤을 때 되게 영롱하다. 그러니까 이 토템 작품들 중에서 샤넬의 고급스러움과 그런 정체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 그나마 이 까멜리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둥근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원형이 두툼한 유리 조각 안에 또 유리가 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각형, 삼각형,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유리 조각이 이 선이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꽃의 단면화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원형 가운데는 다홍색이 빛을 띠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10개 그 가장자리로 갈수록 반투명으로 색을 표현했는데, 저는 되게 그 반투명 유리색이랑 그 가운데 다홍색이랑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되게 샤넬의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관련된 굿즈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굿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전시 관련한 굿즈가 하나도 없고 그냥 비싼 도록? 그냥 샤넬에 관련된 그냥 샤넬 관련. 네. 그리고 에코백? 그리고 네, 맞아요. 에코백. 나의 정보. 나의 정보를 팔고 에코백을 받게 되는. 에코백 이쁘지도 않잖아. 왜요? 맞아요. 그거 인스타에 팔면 5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차라리 파세요 그냥.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또 난 공짜로 받았는데 그거를. 야, 너무한다 그거. 알게 뭐야. 내 정보는 이미 프랑스에 가 있는데. 중국인도 가지고 있고. 제길.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약간 토템에서는 뭐 이런 게 뭐 굳이 꼽자면 레드랑 그 카멜리아가 참 인상적이었고 카멜리아는 아직도 갖고 싶네요. 되게 예쁠 것 같아 설명만 들으면. 카멜리아는 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아, 그 너무 대충 봐서 이건 그냥 솔직히 고백할게요. 너무 대충 봤어요. 너무 열이 뻗쳐 있었기 때문에 난 이 불쾌한 공간을 탈출하자. 안 가길 잘했다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호평이에요? 너무 좋았대 사람들이. 미디어의 폐해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가 그 팟캐스트에서 까는 게 내가 까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리 회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분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고 뭐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내가 그것을 간 행위? 몰라 나도 그 행위랑 그 샤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또 좋은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보니까 GD가 그 홍보를 하잖아요. GD 때문에 간 사람도 많아요. 물론 저도 GD 좋아해요. 짱 좋아해. 내가 빅뱅 초반 때부터 팬이었어.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 그건 별개로 오빠 좋긴 한데 오빠 내가 정말 좋아해.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낯설어질 거야. 그래서 이걸 토템을 뒤로 하고 뭐 저는 사실 2층에 오뚜꾸띠리 드레스도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나마 제일 샤넬이 뭐고 우리가 뭐 하는 애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해도 알려주는 네, 그리고 명품 브랜드가 저는 그 좀 더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브랜드들하고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장인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되게 높이 사고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샤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게 오뚜꾸띠르 드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뚜꾸띠르라는 말 자체가 맞춤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 귀족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귀족들이 이제는 그 디자이너들한테 주문 제작해서 만들었던 옷인데 이제는 일반인들은 너무 비싸서 그 맞춤복 못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성복인 게 바로 프레타포르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패션 용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 현대에서는 오뚜꾸띠르라는 패션쇼 자체가 디자이너들의 가치관, 그러니까 브랜드의 세계, 뭐 철학들을 담아내는 옷들이 많이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뚜꾸띠르 올라가는 옷들 보면 저거 어떻게 입고 다니지 싶을 정도로 되게 난해해요. 그쵸. 네. 저걸 직장에서 입고 다닌다면 나는 산에 왕따를 당할 것 같은. 산에 왕따면 괜찮지. 나가. 불쾌해. 네. 그래서 오뚜꾸띠르야말로 이제는 그 명품 브랜드들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거다. 뭐 장인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패션쇼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샤넬 전시에서 오뚜꾸띠르에 올라간 드레스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가 드레스 밑에 전광판에 딱 보여요. 그래서 제일 오래 걸렸던 드레스 중에 하나가 1996년 SS 컬렉션에 선보인 드레스가 1200시간이 걸렸대요. 이거 좀 환산하면 약 50일 정도가 걸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의 장인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적합한 예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코너가. 근데 더욱더 더 신기했던 건 20세기 만들어진 드레스더라도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되게 촌스럽고 이거 진짜 뭐 1990년대 만들어진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촌스럽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샤넬 고유의 클래식함과 전통성을 그대로 보여준 드레스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옷들은 다들 예뻤어요. 그거는 정말 내 몸이 안 받쳐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유, 예쁜 옷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뭐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라기보다는 뭐 눈에 띄던 작품들은 여기서 뒤로 하고 이제 시간이 드디어. 왔군요. 저는 전시가 끝나고 나서 아쉬움을 넘어서 저는 원래 전시를 가면은 2바퀴 돌거든요. 안 좋은 전시를 하더라도. 네. 근데 샤넬 제가 2바퀴를 못 돌겠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길겠지만 아침 일찍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관객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물론 다른 분들이 가셨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전시를 가면은 제가 보고 싶어하는 순서대로 전시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시장 지도를 먼저 처음 보고 한번 큰 그림은 그린 다음에 제가 전시장에 들어가는데 우선 전시 지도가 없었죠. 뭐 앱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앱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저는 향수 시향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네. 향수를 시향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옷감 만질 수 있는 공간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스텝이 저 2층으로 올라가시려면은 향수 시향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줄 서세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서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에서 시향하시고 나서 다른 코너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먼저 시향 먼저 하세요라고 해서 저는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시장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했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아마 그때 사람 많았나요? 아니 엄청 많진 않았는데 약간 이제 다음 코너로 가는 사람들 숫자 통제하려고 일부러 세워놓은 것 같은데, 아니 저희는 갔었는데 뭐 5분 뒤에 시작합니다. 5분 뒤에 문이 열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좀 이따가 뭐 몇 분 뒤에 문이 뭐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네요. 이건가요? 그러니까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있는데 향수 시향하기도 싫고 향수 나 너무 파이브 별로 안 좋아하고 굳이 그렇게 줄을 이렇게 쭉 서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바로 다음 코너로 갔었거든요. 아 그게 그 이상한 튜브 같은 거였나 보네요. 네. 아, 저는 그냥 뭐야 그냥 난 여기서 나갈 거야. 기분 나빠. 저는 그 지나치려고 했는데 네. 향수시향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가실 수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저는 약간 놀이동산에 온 느낌인 거예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그 왜 무슨 공간 같은 데 들어가서 안경 같은 거 끼고 막 흔들리는 거. 맞아. 나 그거 느낌 나서 되게 싫었는데. 아 진짜 막 앞으로 쭉 가십시오. 손대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저 약간 이게 너무 야 내가 전시장에 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물론 내가 뒷뮤지엄을 싫어하긴 했지만 아 너무 심한 거예요. 어린애들도 너무 많이 왔고 그러니까 어린애들 온 게 뭐 전시장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샤넬이 하이 퀄리티 브랜드잖아요. 강남역에 있는 지오다노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 지오다노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명품 전시가 보여주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려고 와가지고 시향하고 나와가지고 시향 굳이 나 안 해도 되는데 또 나도 왜 그렇게 나도 집단 지성을 발휘했던 건지 가가지고 시향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관객들이 사진을 엄청 찍는 거예요. 그렇겠죠. 샤넬이니까. 아니 그냥 디뮤지엄에서 하는 전시 모두가 그래요. 아 싫어. 그래서 싫어 디뮤지엄. 아니 저기서 옷감 만지는 그 옷감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 되게 좋은 전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옷감이 아니, 저는 그것도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딴 거 없이 그냥 옷감만 이렇게 줄줄 걸어놔. 뭐 어떡하라고. 때 안 타요? 사람들 많이 만지면? 모르겠어요. 때 타는지 안 탔는지. 알 끼워야 내 차도 아닌데 뭐. 거기서 커플들이 와가지고 막 여러 번 사진을 찍는데 그것도 심했어요. 영상 나오는 데서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가 이제 샤넬이 이제 디자인하거나 뭐 그 재단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는 보여주는 실루엣 처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 처리가 됐었는데 거기서 뭐 그냥 뭐 이런 게 있네 그 약간 뭐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진을 엄청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로 방해가 되니까 스태프들이 다른 길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아니 그럼 전혀 감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웬만하면은 저기 뒤에 손님이 있어서 조금 뭐 전시에 방해가 되니 좀 앞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지를 안 하고 다른 길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왜 오만 사람을 고생시키냐? 그걸 제지를 해야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불편했어요. 저는 그게. 스태프들 자체도 그렇게 교육을 좀 제대로 안 받은 느낌인데. 아니요, 교육을 잘 안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 하여간 일단 되게 어린 스태프들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줬나 그냥? 아르바이트는 모르겠고 일단 너무 어리고 그런 통제를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행동으로 옮길 만큼 숙련도가 좀 낮은. 숙련도라고 해야 돼. 그렇죠,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저는 관객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관이나 그 전시장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사진 찍는 게 제가 전시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전시를 보는데 정말 방해가 많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칼 라가펠트가 그 만든 영상에 줄이 정말 그 전시 벽을 다 두른 거예요. 그걸 보려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건 좋겠죠. 몰린 건 좋겠는데 그래도 샤넬 브랜드가 가지는 고유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샤넬 전시 갔다 와가지고 이미지가 완전 다 깨졌거든요. 뭔가 그거 같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돗대기 시장이고. 진짜. 근데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유료 관람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사회공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샤넬이 잘한 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샤넬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가게 된 계기고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 근데 하지만 굳이 에르페로이까지 있었나? 근데 그게 사회공헌이라고 보기에도 또 애매한 게 지들 브랜드 홍보잖아요. 그죠? 그게.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첫 번째 녹음했을 때는 말했는데 첫 번째 녹음했을 때 이 샤넬 전시가 되게 좀 제가 불쾌했던 지점은 앱을 사용해서 들어가고 한다는 게 이제 실제로 샤넬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층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럼요. 아니, 물론 IT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 나도 힘든데 그럼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랑 같이 오신 어머니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입장하는 것은 20대 사람들이 할 만한 거고 아니, 그거 가지고 좀 많이 불쾌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홍보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한테 아직까지 구매를 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구매층이 될 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일단 이 샤넬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알리고 거기에 뭐 GD가 이제 홍보로 띄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좋아하는 브랜드고 또 홍보하는 브랜드고 앞세우는 브랜드라면 당연히 20대들이나 뭐 10대들이라도 젊은 층은 가고 난 다음에 아 샤넬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엄마랑 같이 갔으면 엄마 나도 샤넬 이러면서 한마디 던져볼 수도 있고 그냥 노린 거예요 그렇게. 전혀 나는 이게 뭐 사회적으로 공헌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들에게 미술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쇼케이스였어요. 전혀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기존의 샤넬 고객들은 이 전시 보고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전혀 샤넬들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타겟층이 누구지? 그러니까 타겟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뭘 파는 브랜드인지도 잘 모르겠고 기억나는 거는 넘버 5밖에 없어. 너무 빠르고 갑자기 주얼리는 왜 나왔으면 주얼리도 하시겠죠. 네, 근데 하시는데 거기 주얼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띠꾸띠를 또 우리 못 사. 그러니까. 아니 가방 하나 없더라 거기에. 가방이 그러니까 없어요? 가방이 없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가방이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런. 그러니까. 가방이랑 화장품이 제일 접하기 쉬운 건데 그렇죠. 화장품도 없었고. 아, 대박이다. 난 기억나는 게 그거 기억밖에 안 나. 그 나체 맞아. 마네킹이 까멜리. 까멜리. 예, 그 중요한 부분에 까멜리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씨발 이러면서 가방 없는 거 진짜 별로다. 왜냐면 여자들이 일반적인 여자들도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넬백 하나 정도는 좀 뭐 몇 달치 월급 모아서 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가방을 안 넣어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번고래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얘는 뭐 파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질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 디뮤지엄의 그런 답답한 뭔가 천재백난국이죠. 디뮤지엄 자체는. 근데 이제까지 디뮤지엄에서 했던 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얘네 용 썼다. 고생했다. 애썼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그래도 거보다는. 디뮤지엄 관계자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반성 좀. 반성 안 할 거 완전 거기 핫플이잖아요. 디뮤지엄. 그렇지 않아요? 장사는 잘 될 수도 있겠네. 네, 장사 진짜 잘 되나 봐요 거기. 너무 작아요. 그 음악이 겹치는 그 조그만한 소굴은. 맞아. 음악이 너무 겹쳤어 진짜 이번에. 난 그것도 그렇고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벽에서 사진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무슨 의미야? 아니 그 뭐 샤넬 뮤즈들 이러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올라가니까 자 이제 지나가셔도 됩니다. 뭐해? 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박물관 구경하는 느낌이다. 박물관 양반이지 진짜 좀 이상했어 진짜 전시가. 거기에 또 보니까는 그 뮤즈들이 다 여잔데 그 중에서 GD만 남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전시가 구렸다고. 꽝이야 꽝. 그 전시 구린 전시예요. GD가 사용돼서 너무 기분 나빴다고 나는. 그래서 나도 GD는 이런 전시일 거를 생각 못했겠지. GD도 오지 않았어요? 막 걔가 VIP 왔어요. 갔던 거 같은데? 왔었어요. 막 사진도 찍고 막 CL도 오고 그랬죠. 네. 부채 샤넬루라고 적어가지고 맞아. 막 사진 찍고. 샤넬루라 적었어요. 네, 샤넬루. 샤넬루.
아무튼 근데 사실 근데 제가 그 사치 갤러리에서 했던 샤넬 전시를 제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인터넷 좀 서치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여유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작품도 더 많았던 것 같고 전시 구성이나 방법이나 그 전시장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디뮤지엄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디뮤지엄 동선이 너무 나빠요. 맞아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근데 그럼 사실 우리나라 전시가 구린 이유의 8알은 그냥 디뮤지엄이란 장소적 제한 때문이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 장소만 좀 더 좋았어도 동선이 겹친다거나 음악이 겹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작품 자체가 그렇게 일단 그 전시 자체도 구린데 거기에 동선까지도 구리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악재 가방 놓을 자리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디뮤지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그럴 있죠. 수 있겠다. 가방 뺍시다. 화장품 놓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뺍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근데 이번 디 뮤지엄에서 진행되었던 샤넬 브랜드 홍보전이 아닌 놀이공원에 오게 한 느낌을 들게 한 샤넬 마드모아젤 푸입 전시는 충격적이고 공포감을 조성한 전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너무 웃겨. 전시계 리얼 같은 건가? 전시계리요? 전시계 리얼 같은 건가? 근데 그거는 리얼은 관객들이 최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관객들이 좋았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뭘까요? 그런 영화? 뭘까요? 아이고 나는 이게 그 왜 벌거벗은 임금님한테 네. 임금님 옷을 입고 계신데 막 약간 그러는 건가? 다들 마음으로는 구린데 하는데 막 언론에서 막 엄청난 전시 샤넬 막 이러니까 그랬을 너무 수도 좋아, 있어.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VIP 전시, 프라이빗 전시 때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 작품인데 뭐가 괜찮아요. 아니 사람들이 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 덜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욕한 거 아니야. 와, 씨, 뭐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샤넬 전시를 뒤로 하고 저는 샤넬 전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루이비통도 비슷하겠지라고 하고 좀 마음을 되게 비우고 갔었어요. 마음이 되게 비우고 갔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샤넬 다녀오고 나서 역시 까르띠에가 괜찮구나 이러면서 까르띠에 전시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루이비통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었어요. 루이비통 너도 똑같겠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루이. 근데 저는 약간 뜻밖의 수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루이비통 다녀와서 명품 브랜드가 전시하고자 하는 방향, 목표가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루이비통에서. 그래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의 철학과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입지를 확보하고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서 루이비통의 이번 전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는 전시는 조금 후원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다녀오고 나서. 꽤 좋았어요. 일단 주제도 맞았고 네. 딱 비행하라 정말 여행에 대한 거라서 루이비통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트렁크를 주제로 전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트렁크만 막 쌓여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또 뭐야 했을 건데 그 트렁크에 맞춰서 주변 그러니까 액세서리 같은 것들 뭐 가방 모자 트렁크면은 모자도 이렇게 몇 개 넣어놓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가는 방법 자체가 샤넬보다 좀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예약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약하고 나서 바코드 보여주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조금 샤넬과 마찬가지로 좀 이른 시간에 좀 가긴 했는데 샤넬보다는 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덜 기다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IT 고자들이 굳이 다운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도 전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거기는 또 입장을 잘 통제를 해서 저희는 좀 범고래님이랑 또 같이 다녀왔었는데 거긴 또 시간별로 입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좀 일찍 왔다고 해서 바로 들여다보내지 않고 먼저 시간대에 맞춰온 분 먼저 들여다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 들어가고 현장로. 현장 입장할 사람도 현장 입장하는 줄을 또 따로 세우고 해서 맞게 잘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을 통제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사전 예약을 해놓고 인원 통제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티고님은 어땠어요? 루비노 다녀오셨죠? 일단 저는 사실 비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직원분들이 안내원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죠. 안내원분들이 되게
좀 뭐랄까 체계가 잡혀 있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네. 뭐 옷도 좀 맞아요. 깔끔하게 다 맞춰져 입고 그래서 사실 전시회 가보면은 되게 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린 대학생들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아르바이트 시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고 그럴 때 되게 불쾌한데 그런 건 없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딱 매장에서 일하는 그쵸. 직원 같이 음. 차려입고 함부로 못하게 하죠 거기서. 음. 아무튼 그래서 전시장 갈 때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여기도 없을까라는 생각에 안 물어보려다가 그냥 들어갈 때 입구 바로 앞에 전시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전시의 기본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신경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샤넬은 모든 걸 앱으로 봐야 됐기 때문에 진짜 핸드폰 저 잘 보지도 않거든요. 카톡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전화 오지 않는 이상 핸드폰 잘 사용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핸드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시장 앞에 이제는 그런 팜플렛이나 그런 전시장 지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으셨을까, 첫 이미지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부터 기본에 충실한 전시였던 것 같다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근데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되게 웃겼는데 뭐요? 갑자기 사람 중간에 서라고 한 다음에 자 이제 뭐 왼쪽 오른쪽 움직이시면은 이게 뭐 비행기처럼 움직인다고 맞아. 그거 보면서 와 이거 굴욕적인데 이러면서 그거 하는 사람 일단 나는 안 하지. 나 해봤어. 움직이더라고. 그게. 용기 있는 사람. 안 하셨어요, 다들? 저는 전 창피해서. 구경하면서 웃었어요. 나 웃으면 왜냐면 저 전시 혼자 가가지고. 근데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쵸. 왜 안 해? 난 궁금해가지고 했었는데 나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혼자 온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구경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샤넬 전시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루이비통 전시는요. 총 10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10개의 파트를 통해서 브랜드의 역사, 철학, 정체성을 다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시 큐레이터가 패션 브랜드 전시로는 굉장히 유명한 올리비에 사이아르가 맡아서 그 전시 진행 자체가 샤넬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정리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가 해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야 돼.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 가방으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루이비통이. 그래서 이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 전시 구성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처음 만들어진 트렁크를 시작으로 뭐 여행지, 교통수단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진 여행 가방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근현대 예술사에서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작가들의 여행 가방, 뭐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서면서 현대 유명 예술가들과 지금은 그만했으면 좋은 콜라보 제프 쿤스 제발. 콜라보 작업들까지, 그러니까 전시 자체가 루이비통의 과거, 현재를 보여주는 전시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게 여행 가방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줬는데 사실 루이비통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행 가방이 왜 그렇게 자세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역사가 잘 나타나져 있어서 그걸 참 잘 알 수 있더라고요. 특히 햇박스 이런 거는 쓸모가 하등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왜 모자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상류층의 여행에서 비롯됐다는 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참 재밌었고 뭐 다미의 문양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뭐 변화 과정 이런 것도 잘 설명해놔서 흥미진진하게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벽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루이비통 전시 때. 이게 보면은 샤넬 전시는 그 벽이 디뮤지엄 벽이 정말 그 벽이 아니기 때문에 헐벗었잖아. 슬픈데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서 아늑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보면요. 이게 한번 그 푹신푹신한 쿠션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질이 되게 좋은 천으로 덧썼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아늑해 보이고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싼 다음에 돈 엄청 들었을 거예요, 이거 진짜. 그냥 페인트가 와. 아니니까. 네, 돈이 엄청 쓸 거죠. 이야. 그래서 루이비통 매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파리에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본점이 보여주는 그런 웅장함과 클래식한 그 고풍스러움이 그러니까 명품이 보여주는 그런 기본적인 뭐 단어들 있잖아요. 수식어들. 이게 다 보여주는 그런 공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명도 은은하게 잘 썼고 왜 샤넬은 음악이 조금 너무 둠칫
나 바로 런웨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음악이었는데 루이비통은 되게 잔잔하게 신경 안 쓰면 음악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잔잔하게 잘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티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텝들 그러니까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안내했던 그 전시장 샤넬 전시의 스텝들과는 달리 루이비통 전시장의 스텝들은 다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실제 매장에서 입는 옷차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약간 정말 매장에 딱 들어온 느낌? 사람들도 함부로 뛰어다니는 사람 없고 너무 좋네. 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진도 그렇게 많이 안 찍더라고요. 샤넬만큼 많이 안 찍더라고요. 통제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게 시끄럽게 관람을 하니까 말소리를 조금 낮춰달라고 이제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사진 찍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고 싶어서 사진 잘 나오겠지 그러면 길 중간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진로 방해되고. 그런데 그렇게 한 어느 정도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고 있으니까 또 그 스텝이 와서 사진 찍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진로 방해가 되니까 이쪽에 옆으로 좀 서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좀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루이비통 전시 볼 때 사람 많아서 싫다. 인간 다 죽었으면 이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쓴 전시구나. 정말 고생 많은 전시였다 싶을 정도로 되게 세심하게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민한 관객들은 다 알거든요. 얘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전에 신경을 써서 관객들이 편안하게 전시를 볼 수 있게 하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루이비통 전시는 그래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쓴 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제프 쿤스가 얼마나 말아먹었길래 팔아야 돼서 이 피해액을 어떻게 메꿔.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었나요?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샤넬처럼 후키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고, 그러니까 은은하게 뭐 루이비통이 이런 거였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였지. 이 뭐야?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이런 건 없었고, 근데 사실 그래도 들어가자마자 가장 저의 눈에 띄게 한, 그러니까 전시장 들어가자마자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루이비통 가문의 문장. 이 딱 이제는 그러니까 바뀌는 변화된 순서대로 보여주는데 이게 약간 유럽의 명망 있는 가문의 그런 그러니까 권위, 막 명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변했더라 그 문장 자체가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런 거 보여주니까 첫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브랜드가 아니다, 우리는 명품 브랜드다라는 거를 아예 보여주는 코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게도도 있잖아요. 네, 가게도 진짜 우리 역사가 이렇게 깊다. 네. 근데 2000년도 꼬마들도 있고 그게 너무 웃겼어. 그 꼬마들 뭐 하고 살까? 그래서 가게도도 있고 그냥 명품 브랜드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코너라고 생각을 했고 그 코너를 지나서 네 번째 파티 여행의 발명 코너로 들어가기 전에 복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좀 반가운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팟캐스트 듣고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복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그 라띠그 사진이 같이 걸려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했을 때 라띠그는 다이아몬드 수저였잖아요. 그가 루이비통한테 가방을 의뢰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너무나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냥 루이비통이 너무 싫다 이게 아닌 이상은. 네, 그러니까. 극혐. 그래서 사진에 이제 그대로 썼던 그 모델들을 같이 전시해 둔다던가 사진하고 어울리는 그런 때 여행에 알맞은 뭐 자동차 여행에 알맞은 뭐 그러다 비행기 여행에 알맞은 그런 뭐 도구라던가 그 액세서리라던가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라띠그 전시를 들어보시거나 아니고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갔다 오신 분들은 라띠그 이 가방 썼네 라고 좀 반가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저라도 다이아몬드 쓰면은 루이비통한테 내가 원하는 가방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띠그도 그리고 라띠그 부인도 각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방들은 다 루이비통에서 만든 가방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라띠그가 썼던 가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라띠그가 죽고 난 다음에 루이비통이 저 그거 다시 살게요 이러면서 가져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라띠가 실제로 썼던 가방이 아니라 라띠가 썼던 가방하고 비슷한 가방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들.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는 이거 봐요. 라띠그도 이 가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 가방을 썼습니다라는 걸 보여줬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여행도 하고 뭐 네. 비행기 여행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어울리는 그 액세서리들을 같이 배치를 해놨어요. 아 실제로 그러면 그건 사용했던 게 아니라 사용했던 게 그냥 아니고. 이제 예. 이런 거였다. 이런 거였다. 예. 그래서 라띠그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그 코너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띠그를 보신 분들 좀 반가울 테니까 와 이게 아니라 반갑네 라띠그도 썼네라고 그 정도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조금 가방이 담아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내 개인적인 물건도 될 수 있고 뭐 예술가들한테 악기가 될 수 있겠고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루이비통이 저는 이런 것까지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유명 작가의 작품이 보관이 가능한 그 트렁크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24년에 20세기 초에 유명한 아트 딜러 르네 짐펠이 출장을 다니면서 작품을 가지고 다니기 쉽게 그러니까 대형 사이즈의 트렁크를 제작 의뢰를 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루이비통 로고가 빼곡히 박혀 있는 대형 트렁크 안에 가죽 손잡이가 정교하게 박힌 4개의 나무 상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아트 딜러가 이 딜러가 샀던 작품이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 나무 상자 안에 또 되게 특수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이비통이 그러니까 그 예술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교한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지지하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디자이너여서 이런 철학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루이비통을 높게 산 당대 유명 작가들이 앙리 마티스, 프란시스 파카비아, 데미안 허스트 등 다양한 작가들하고 작업을 하고 뭐 현대는 뭐 많이 하시죠. 콜라보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전통을 이어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루이비통이 그래서 딜러를 위한 그 딜러가 수집한 작품들을 훼손되지 않게 만든 트렁크도 따로 만들었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작품 옮기는 게 되게 힘들잖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도 옮길 수 있고 뭐 배로도 옮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아트 딜러고 그리고 직접 산 그거를 들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들진 않았겠죠. 어떻게 해야지? 그 정도면은 시종이 있었을 거야. 이제 시종이 있는데 단지 이제 훼손되지 않게. 그치. 그래서 이 트렁크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악기 보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악기 보관이 가능한 트렁크를 보고 사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자기 악기를 거의 자기 분신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화물칸에 안 넣고 자리 하나를 더 티켓팅을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막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자기 악기를 다른 사람이 못 만지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몰랐을 때였어요. 완전 초기 때여가지고 음악가 되게 유명한 음악가 분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드리려 했는데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있는 분인데 매니저가 안 들고 그분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니까 저 괜찮아요. 되게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예술가 음악가 중에서 좀 예민하신 분은 자기 악기는 무조건 내가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악기가 되게 중요한데 악기를 담는 악기 보관이 가능한 트렁크까지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루이비통이 안 한 게 없구나 다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 피크닉 가방. 그치. 네. 찻잔이 다 칸칸이 들어가는 사자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보면서 아니 씨발 이 정도로 해 먹을 거면은 왜 밖에서 먹지?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밖에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작가를 위한 트렁크. 맞아요. 가방 열면 책상이 되더라고요. 책상 딱 대고 막 잉크병도 딱 나오고 그러니까. 펜 보관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가끔 만년필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년필도 집에 막 해놓거든요. 근데 그걸 여행 갈 때 누가 들고 가 거추장스럽게. 근데 거기다가 내 책, 뭐 내가 쓸 뭐라 이제 노트 같은 거, 잉크, 뭐 펜 다 넣으면 이거 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책상이 되는 거니까. 와 이게 그 해밍웨이가 의뢰를 했던 그 가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당대 유명한 예술가, 막 작가, 그러니까 다 루이비통에 의뢰를 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그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도 의뢰를 했더라고요. 입생 로랑, 뭐 네네. 크리스찬 디올. 자기네들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한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와, 진짜 정교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슈케어 가방도 재밌었어요.
슈기어 가방 뭐였지? 어디 있었지?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쯤에 있었는데 지금은 쓰질 못하지만 상하로 만든 그런 제품들도 있었고요. 상하 제품도 있었고 거북이 등도 있었고. 아 맞아, 거북이 등도 있었다. 맞아. 보면서 아이고. 나쁜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름답긴 하구나. 그래서 아유 가방이면 루이비통이구나. 여행 가면 루이비통이고 가방은 루이비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출장이나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수납 공간이 뭐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항상 나만을 위한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 돈 많이 벌면 루이비통 의뢰하고 싶더라고요. 의뢰합시다. 정말 의뢰를 해요. 아니 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진짜 아니, 얼마나 들려나? 네. 진짜 많이 들 것 같아. 1억은 넘겠죠? 아, 그 정도는 안 될 10억. 거예요. 아유 넘지 안 않을까? 아니, 너 억은 완전 안될 넘을 것 거예요. 같은데? 억은 안될 진짜요? 것 그러면 할만하지 않나? 대신에 이제 좀 그 전에 좀 VIP로서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치. 실적을 좀 쌓아두고. 시적 좀 쌓아두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닌가요? 안 되죠. 에르메스도 돈으로 마찬가지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다른 작품도 작품인데 사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그건 것 같아요. 뭐야? 파리 아뜰리에 장인이 직접 한 거예요. 저 시연한 거. 이거 지난번에 덩고래님이 얘기했거든요. 일본 에르메스 전시 가가지고 너무 그 사람이 원숭이처럼 보였다 그러네. 되게 혼자 외롭게 옆에 네. 통역 있고 하고 계시는데 인간으로서 뭔가 그걸 구경하면 안 되는 느낌이 들어. 같은 인간인데 되게 구경하고 막 힐끗힐끗 보고. 그래서 이게 전시가 다 끝나는 끝 무렵에 이게 나오거든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갔는데 저는 그래서 갑자기 범구레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난 사명감이 있는 거야. 나는 약간 관객으로서 저 사람이 내가 원숭이인가? 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하기 위해서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질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샤넬에서는 드레스가 뭐 1500시간이 걸렸다, 800시간이 걸려서 만든 드레스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장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브랜드야라고 보여줬다면 굉장히 루이비통은 직접적으로 보여줬죠. 장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사람이 만든다 이런 거. 네, 그걸 얘기를 하고 우리 정말 손으로 만든다, 수작업 파는 거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인 언니도 민망한 듯이 제가 맨 앞에 서 있었거든요. 맨 앞에 서 있어가지고 막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자기도 민망한가 봐요. 사실 민망하겠지. 민망하지. 자기 작업하고 사람들 쳐다보는데. 그래서 제가 막 심지어 말도 안 통해. 머나먼 타고 계서 말이라도 통하면 제가 뭘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좀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것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자면 루비통 이 아뜰리에가 프랑스에는 4개의 지역에 있고 전 세계로는 뉴욕, 밀라노, 바르셀로나의 아뜰리에가 있대요. 그래서 프랑스 기준으로 한 아뜰리에에 300명이 일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했던 뉴욕의 아뜰리에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뉴욕 아뜰리에에서 생산되는 루이비통은 메이드 인 USA로 찍혀서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미주에서만 판매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루이비통은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온대요. 그래서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적혀 있고 근데 밀라노에서는 밀라노의 아뜰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밀라노에서는 신발만 만든대요. 바르셀로나는 다 만들긴 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4개 아뜰리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뜰리에 들어가려면 어렵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엄청 어렵대요. 엄청 어려운데 그때 나왔던 장인분들이 10일에 한 명씩 바뀐대요.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잡이 있고 그거 힘드니까 로테이션 돌아야 되니까 2명씩 짝 지어가지고 10일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른 2명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 시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얘기 했었는데 노조 위원장 아니냐. 니들이 노조를 만들면 이렇게 이렇게 착취가 돼서 온다 이런 거예요? 귀향 그렇죠. 귀향. 유배 온 거네 유배. 유배. 아니 근데 루이비통 전시 되게 길잖아요. 네. 10일 있다가 가고 또 다른 분이 오고 10일 있다가 가고 네.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직원들을 배려한 거일 수도 있는 게 되게 힘들 거 아니야. 만약에 계속 전시 내내 있었다면은. 네. 그래서 뭐 10일 동안 막 한국 관광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유배 아닌 유배 뭐 그렇게 되긴 끝나고 하겠지만. 나면은 관광하러 다니고. 네. 호텔도 좋은 데다 묵게 하겠죠 뭐. 그렇죠. 아뜰리에가 되게 조금 특이했던 게 유명한 학교를 나온 분도 있고 고등학교만 나온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재능만 있으면 루이비통 사에서
낸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만 통과를 하면은 이 친구 좀 재능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학력에 상관없이 뭐 이 친구가 뭐 초등학교로 나오든 그 학력에 상관없이 재능만 있으면 바로 뽑힐 수 있는 데가 루이비통 아뜰리에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조금 우리나라가 좀 그게 심하지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 열려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학력에 그런 상관없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저는 아뜰리에 양성 학교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학교만 나온 친구들이 이거 들어갈 수 있나라는 그런 궁금증에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열려 있고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 시험이 엄청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엄청 어렵겠지. 되게 말만 들으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진짜 기계로 안 만드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루비통이 몇 개겠어요. 깔린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틀리에 하나당 3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에 깔린 루비통 다 만든다고 손으로? 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 가방이 딱 올려져가지고 딱딱딱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령 그런 거죠. 손잡이 하나 만드는데 구멍이 필요하면 사람이 직접 손잡이를 들고 그러니까 그 손잡이를 들고 구멍을 내는 기기 위에 놓는대요. 컨베이어 벨트에 쫙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것도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쵸. 올리고 가방 구멍 다 내고 근데 미싱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미싱을 해서 더 예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람 수작업을 해서 더 예뻐 보이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사람 수작업을 해서 예뻐 보이는 부분은 미싱으로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수작업을 하고 미싱으로 하면 퀄리티가 더 좋은 부분은 미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쫙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잡고 미싱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절대 너네들이 생각하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스피디백 기준으로 가방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천차만별이래요. 사람의 손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거나 더 나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방 하나 만드는데 만들고 나서 품질 관리도 다시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방 하나가 뭐 30일 걸려 50일 걸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뭐 말을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의 장인 정신을 한번 뽐내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그 평균적으로 딱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주일에 맞춰져서. 마감에 따라. 나는 마감에 그분 따라. 월급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다.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거 사실 물어보면 실례긴 하죠. 그거는 실례죠. 너무 맞아요. 실례죠. 전혀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쵸. 그거는. 그쵸. 많이 받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작업만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제품 퀄리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업하는 분야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바꾸면서 일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손잡이에 있는 미싱질을 했다면 2-3시간 뒤에는 그 뭐라 해서 뭐 풀질하는 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조금 뭐 효율적인 것 같고 직원들을 덜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진짜 뭐 1년 내내 계속 미싱질만 하면 좀 미칠 것 같거든요. 진짜. 선진 유럽이네요. 그러면 그 한 명은 가방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예. 근데 그거를 한 명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유출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유출되면 안 되죠. 완전 그냥 다 넘어가는 거네. 고급 인재네. 근데 뭐 어차피 그 만드는 건 그렇지만 그거를 뺏기려면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 그거 하나 사와서 다 뜯어서 보고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눈에 띄진 않았는데 굳이 뽑으라면 저는 루이비통 박물관에 온 것처럼 너무 볼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스토리를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하진 않았나, 좀 욕심이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마음에 들긴 한데 그래도 뭐 약간 초기 가방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 여행지 아니면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함축적으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많아서 조금 약간 나중에 갔으면 좀 버거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굿즈가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왜 또 카카오 프렌즈랑 왜 콜라보로 해가지고 나 그게 그거 요즘 핫하단 아니 말이에요. 내가 카카오프렌 진짜. 카카오 프렌즈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컨텐츠예요 지금. 가장 핫한 컨텐츠인데 왜 그냥 콜라보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서울을 표현하는 그런 거하고 같이 차라리 서울시하고 콜라보를 하든가. 그건 안 됐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그거 안 됩니다. 잊으셨어요? 잊으셨어요? 그 신발 그거 잊으셨어요?
신발 뽑고? 나 깜짝 놀랐어. 혜태는 안 돼요. 뭐 카카오에서 어느 정도 그 무료 전시였으니까 카카오에서 어느 정도 네. 자금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저 원래 그 가방 그 여행 가방 택이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잘 안 하는 타입이기도 한데 조금 예쁘고 조금 괜찮은 그러니까 팬시한 그런 게 나오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이때 다 했는데 아이씨 너무 비싸잖아요. 얼마였죠? 20만 원. 10만 원이고 25만 원. 25만 원이었어요. 그건 그냥 사는 거. 그리고 심지어 라이언이 나 라이언 별로 안 좋아해요. 라이언이 그려져 있었단 말이야. 어피지파 당신은? 나는 그냥 카카오 그 뭐냐 그 에모티콘 있잖아요. 네. 그거 잘 안 써. 내가 하도 안 써가지고 친구들이 너 너무 촌스러우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거든요. 친구들이. 역시 브라운 반가 이분은 라인에서 온 첩자구나. 그래서 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막 향수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향수도 비싸고. 향수는 얼마예요? 30만 원을 호가하고 어이쿠. 약 4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럴 알고 거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기존에 쓰던 향수를 그러니까. 쓰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굳이 또 거기서 할 필요는 그래가지고 없죠. 그거 말고는 뭐 살 게 없어서 차라리 그냥 카카오프렌즈하고 콜라보보다는 그냥 뭐 서울을 연상하게 하면 서울에 사는 전시잖아요. 약간 경복궁이라든지. 네, 왜 경복궁 되게 예쁘게 그 콜라보 해가지고 했었으면 좀 더 저는 당연히 샀을 것 같아 그럴 거면은. 그러면 약간 만약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카카오 프렌즈와 콜라보한 여행 가방 택을 내가 들고 해외를 나가면 저거 짝퉁이구나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만약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능성은 들었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여행 가방 택을 20만 원 주고 20만 원 이상 주고 사기는 좀 그랬고. 제 주변에 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진짜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개인 저는- 취향이니까요. 네, 저는 네.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안 샀어요. 여행 가방 택을 살 필요가 없어서 저는. 나중에는 희귀 아이템이 그쵸. 될 수 나중에는 있죠. 희귀가 되고. 근데 그리고 그래도 뭐니 해도 저는 샤넬의 에코백보다는 차라리 그냥 루이비통처럼 이모티콘 주는 게 카드 되게 귀여웠어요. 왜?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나. 그것도 되게 후원 좀 들어주고 싶어요. 끝까지 신경 썼구나, 얘네들이. 그러니까. 저 굿즈샵에서 또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주제가 여행하라 그거였잖아요. 각 관광지? 관광 도시 관련 책자가 네. 뭐 포르투갈 리스본이면 리스본 하고 그리고 뭐 홍콩이면 홍콩, 타이페이면 타이페이 여행 관련 책자를 그 루이비통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판매하고 있길래 되게 좋았어요. 취지에도 맞았고. 괜찮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나가면서까지 받으면서 순간까지 정말 한국의 트렌드까지 읽은 거잖아 이 친구들이. 네. 이거 참 명품 브랜드가 지향해야 하는 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하군요. 샤넬은 도대체 왜 나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다 주었는지 모르겠고 루이비통은 저한테 있어서 루이비통 브랜드에 대한 좀 이미지가 많이 바뀐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그 매장을 방문했던 게 200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되게 사람들도 많이 없고 되게 그냥 여기가 루이비통이구나. 루이비통 매장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갈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갈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이게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간 게 2016년도 작년 1월이었거든요. 1월에는 정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그냥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죠. 강남역 지오다노에서 자꾸 강남 지오다노를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정말 깔별로 청바지 사는 느낌? 정말 시끄럽게. 그래서 루이비통도 정말 이제 힘들어지는구나. 내가 원했던 그런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주는 그런 뭐 여유로운 느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뭐 이번 루이비통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고 사실 뭐 샤넬 마드모아젤 프이베는 뭐 그냥 샤넬이 옛날에 썼던 공방 문짝에 있는 그거를 네이밍을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루이비통 자체는 루이비통 이제 여행 가방에서 우리는 여행 가방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행을 모티브로 해서 전시 네이밍마저 되게 라임 뒀잖아요. 그래서 볼레 보게 보야시라는 전시 네이밍마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품 브랜드가 지향해야 될 전시가 바로 루이비통 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샤넬 전시는 끝이 나서 너무 기뻤어요. 이 전시는 짧게 끝나서 너무 기뻤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엔 전시 끝나고도 여행 가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베이에서 검색해서 여행 가방 보시면 돼요. 그 되게 옛날 가방들이 있는데 보면 재밌어요. 그 안는 쪽에도 사진을 올리는데 한 칸이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옛날 겉에는 되게 낡았는데 이 생각 드는데 안에는 엄청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뽀송뽀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래식 가방인데 예. 보정이 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나름 이것도 기술이겠지? 그러겠죠. 예. 그러겠지. 하여간 신나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샤넬 전시 안 좋았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샤넬 좀 그러니까. 최악이었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은님의 전시 가문척하기였습니다. 좋아요와 즐겨찾기도 꼭 눌러주세요. 새 코너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우물 PD였습니다. 전시 가본 척하기의 무무였습니다. 맛집 아는 척하기에 봉고래였습니다. 평론가 기분 내기의 티거였습니다. 저희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주세요. 교양 훔치기로도 검색이 됩니다. 많은 댓글과 메일로 응원과 소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3주 간격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에도 우아하고 품격 있는 교양을 훔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